한 아름다운 봄날, 철학자 지망생인 민수는 그의 친구 지은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학 수업에서 배운 플라톤이 이상적인 형태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민수는 평소 깊이 있는 대화를 즐기는 편이라 지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주변의 사물들이 다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방이라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벤치도 어딘가에 완벽한 이상적인 벤치가 존재한다는 거겠지?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곧 특유의 엉뚱한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야, 우리가 이 완벽한 벤치를 찾아서 앉으면 놀랍게도 엄청난 깨달음이 찾아올지도 몰라. 벤치에 관한 모든 진실과 함께. 민수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커다랗고 화려한 황금 벤치를 상상해볼까? 아니면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벤치, 그게 바로 이데아의 세계에서 오는 빛일지도 몰라.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상상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그 벤치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앉으면 세상의 모든 향기가 느껴지고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온다면 어떨까? 지은이 말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랬다면 정말 매일 그 벤치를 찾아가고 싶겠네. 하지만 플라톤이 말했듯이 그 완벽한 벤치를 찾는 건 쉽지 않을 거야.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지도 모르고. 그 순간 공원의 다른 벤치에서 한 남자가 지나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라도 찾으려는 것이오. 그리운 옛 철학들을 연구하는 당신들,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군. 민수와 지은은 서로를 보며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현실 세계에서 이데아의 흔적을 찾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재미있는 여정일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야말로 철학 공부의 진정한 재미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놀라운 이데아의 벤치는 우리 마음속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것인지도 몰라. 그러니 우리 삶에서 매 순간을 즐기고 그렇게 이상적인 형태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닐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이러한 대화를 통해 얻는 재미와 영감이야말로 플라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일지도 몰라. 그들은 눈앞의 사물들이 가진 불완전함을 넘어서 우리 마음속의 이상적인 형태를 찾아가는 길 위에서 함께 웃고 생각하게 된 경험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평화로운 작은 마을 아고라에는 젊은 철학자 아르카디우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 여겨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소크라테스 의무지의 지 이론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아르카디우스는 자신의 지식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며 더 큰 진리에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아르카디우스는 마을 광장에서 열린 지식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경쟁하며 높은 상을 받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 있는 주제로 발표를 하며 서로의 지혜를 겨루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명한 수학자 에우클레우스가 나섰습니다. 그는 수학의 복잡하고 우아한 정리를 설명하며 관중들에게 자신의 이론이 얼마나 완벽하고 단단한지를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논리에 감탄하며 열광했지만 아르카디우스는 미소를 지으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에우클레우스, 당신은 정말 당신의 이론이 완벽하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의 계산을 뒤엎을 만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우클레우스는 잠시 멈칫했지만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내 계산은 완벽하다네. 아르카디우스, 그것은 오랜 시간 검증되고 증명된 것이지. 아르카디우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하네, 에우클레우스. 하지만 우리의 알미 언젠가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라네. 그것이 바로 지혜로 다가가는 첫걸음일 테니까. 그날 저녁 아르카디우스는 지식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자신의 차례를 맞았습니다. 그는 관중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마을 사람들과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나는 여기 여러분께 아무것도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르카디우스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확신할 때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끊임없는 질문과 토론이 어떻게 우리를 더 크게 성장하게 하는지를 설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의구심을 가졌지만 곧 그의 말에 깊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르카디우스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지식축제에서 여러분께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대신 나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질문을 찾고자 합니다. 축제가 끝난 후 사람들은 아르카디우스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정답을 주는 대신 모두가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새로운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감을 준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아고라는 더 많은 질문과 열띤 토론으로 가득 찬 마을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찾으며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독일의 작은 마을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평범한 일상에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퇴근 후 늦은 밤까지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삶이 반복됐습니다. 그는 이러한 삶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자신의 일상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는 오래된 서점을 들렀다가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니체의 철학을 다룬 책이었고, 그 중에서도 영원한 회귀라는 개념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이 개념은 처음엔 그에게 무겁고도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알렉산더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홀로 거대한 시계탑 꼭대기에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끝없이 반복되는 그의 과거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웃음, 첫사랑의 설렘, 그리고 그가 이뤄내지 못한 꿈들까지 모든 순간이 둥글게 돌아가는 시계처럼 그의 눈앞에서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렉산더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이 진정으로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것은 지루한 일상의 연속이 아닌 새로운 기회의 반복이라는 것을. 꿈에서 깨어난 알렉산더는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무게가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을 단순히 지나쳐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보던 나무들의 싱그러움, 사람들의 미소,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았고, 하루하루의 선택을 더 신중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반복될 이러한 순간들이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오랜 꿈이었던 음악을 다시 시작했고, 주말에는 지역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이웃과 교류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에서도 깊은 유대감을 느꼈으며, 이러한 순간들 하나하나가 쌓여 그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친구들 역시 그를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영원한 회귀에 대해 토론하면서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 순간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매일 밤 자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의 나를 내일도 다시 살고 싶은가? 그리고 그는 매일 조금씩 그 질문에 더 크게 해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알렉산더는 영원한 회귀를 통해 자신이 삶을 더욱 밝고 의미 있게 변모시켰습니다. 결국 그가 깨달았던 것은 삶의 반복이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야말로 우리의 존재와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주는 선물임을 말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그의 삶의 변화는 알렉산더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에도 작은 파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에 구름 위에 있는 신비로운 회의실에서 무지의 베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실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무지개 다리를 지나야만 갈 수 있는 곳으로 인간 사회의 구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모여 있었죠. 오늘의 의제는 공정한 사회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존 롤스를 비롯해 다른 철학자들, 왕들, 과학자들, 예술가들까지 다채로운 인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원래 본성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었죠. 각자 다른 모습과 이름으로 변장한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경력과 능력을 소유했으며 심지어 성별이나 나이조차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심리학자가 변장한 존 롤스였습니다. 그는 미지의 운명을 설정하는 게임이라며 이 회의를 소개했습니다. 원초적 입장의 상태에서 여러분은 사회의 모든 질서와 규칙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자신이 어떤 위치에 놓일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특권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즉석에서 마법같이 나타난 무지의 베일이 회의실에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야를 가리는 것이 아닌 모든 참여자들의 머릿속에서 그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생각해보세요. 라고 롤스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사회적 규칙을 선택하겠습니까? 참가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힘세고 현명해 보이는 한 광투사는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최악의 경우라도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이어 말했습니다. 맞아요. 만약 한쪽에만 너무 많은 부와 권력이 집중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점 대화는 열띠게 이어졌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이들은 가능한 가장 공정하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사회의 구조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들이 논의한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으로 결집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자유의 보장, 기회의 평등, 그리고 가장 불리한 사람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분배 원칙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길고 치열한 논의 끝에 회의가 마무리되자 무지의 베일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진정한 정체성을 잊혀진 듯 새로이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했던 부자는 자신이 불운한 농민으로 남게 되었고 한때 강력한 군주였던 이는 이제 평범한 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깜짝 놀란 순간 누구도 전과 같은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립한 규칙이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의 조건을 마련했기 때문이죠. 그 순간 존 롤스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발견하는 법이죠. 그리고 그렇게 무지의 베일 파티는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계약이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경이로운 우주 저편에서 이뤄진 그들만의 회의는 아주 멀리 있지만 가까운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